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계엄령 소식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개봉한 정우성 주연의 영화 서울의 봄은 이 시점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죠.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저는 뉴욕의 한 지하철역에서 제 연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예상치 못한 단서를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계엄령의 역사를 새롭게 해석하게 만들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의 오랜 정치 가문 출신으로 현재 듀크 대학교에서 계엄사를 연구하고 있는 카트린 르누아르입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프랑스 하원의장을 지내셨고 아버지는 현재 상원의원이시죠. 어릴 때부터 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는데 특히 계엄령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계엄사를 전공하게 됐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제가 평소에 K-팝과 한국 드라마를 즐기는 열렬한 한류 팬이라는 거예요. BTS의 음악을 들으며 박사 논문을 쓰고 잠깐 쉴 때는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게 일상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취미였는데 이렇게 제학문적 관심사와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마치 운명처럼 말이에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매서운 12월 4일 아침, 뉴욕의 퀸즈라인 14번가 역 플랫폼은 출근길 인파로 북적였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는 승객들의 숨결이 하얀 입김이 되어 흩어지고 누군가의 테이크아웃 커피 향이 찬 공기를 가르고 있었죠. 저는 평소처럼 노란 기둥에 기대어 서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화면에 빨간색 긴급 속보가 떴답니다. 한국, 전국 계엄령 선포. 그 순간 플랫폼 저편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카트린, 너도 뉴스 봤어? 한국학과 대학원생인 제 친구 말이었죠. 평소엔 늘 환한 미소를 짓던 그녀가 오늘은 달랐어요. 금발의 포니테일이 찬 공기에 흔들리며 달려오는 모습이 어쩐지 다급해 보였고 평소의 장난스러운 표정 대신 깊은 고민이 담긴 얼굴이었답니다. 퀸즈라인 14번가 역 플랫폼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울렸어요. 평소답지 않게 긴장된 표정의 로마니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나타났는데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의 계엄령 선포 소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답니다. 삐걱거리는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칙칙한 객실 안에서 우리의 토론이 시작됐죠. 제가 먼저 프랑스의 계엄 사례들을 꺼내들었는데 1961년 알제리 독립전쟁과 1968년 5월 혁명, 당시의 비상사태를 예로 들면서 프랑스의 계엄령이 주로 외부 위협이나 극심한 사회 혼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계엄령이 선포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이번 계엄령이 1979년과 너무나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금발의 포니테일을 흔들며 마리가 스마트폰을 들이밀었어요. 밝은 표정으로 한국어를 배우던 그녀가 한국인 남자친구로부터 받은 실시간 메시지를 전해주는데 서울 시내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답니다. 문득 1968년 파리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죠. 프랑스의 비상사태가 시민들의 저항으로 10일 만에 끝난 것과 달리 한국은 이미 민주화를 경험했고 시민들의 대응이 훨씬 조직적일 거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검은 코트 차림의 로만이 평소처럼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4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는데도 1979년과 너무나 비슷한 패턴이 보인다는 거였죠. 그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저는 SNS와 전 세계 미디어의 실시간 보도가 있는 지금은 계엄 당국의 통제력이 예전 같지 않을 거라고 덧붙였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마리의 날카로운 숨소리가 객실을 가로질렀어요. 그녀의 반짝이는 눈동자에 형광등 불빛이 스치더니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올렸죠. 화면 속에는 천만 관객의 가슴을 울린 서울의 봄 포스터가 빛나고 있었답니다. 마리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어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그녀는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환 중장의 이야기를 꺼냈죠. 1979년 12월의 어둠 속에서 전두환 신군부에 맞섰던 한 군인의 용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희망이 그녀의 목소리에 묻어났어요. 지하철의 흔들림 속에서 마리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영화와 현실이 마치 거울처럼 겹쳐지는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숨을 죽였죠. 어쩌면 역사는 우리에게, 아니 전 세계에 특별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45년 전의 외침이 지하철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뉴욕의 겨울바람을 타고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마치 45년 전의 외침이 메아리처럼 울리던 그 순간 우리는 차가운 지하철을 벗어나 14번가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모퉁이의 스타벅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유리문을 열자마자 따스한 시나몬 향과 간 내린 커피 향이 추위에 얼어붙은 우리의 감각을 녹여주었죠. 창가 쪽 4인석의 푹신한 가죽 소파에 자리를 잡은 직후 로만이 무거운 한숨과 함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우성이 최근 문가비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영화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장태환 중장을 연기한 배우가 현실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고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흥미롭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조용한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 배우가 연기한 영화 속 인물의 용기 있는 선택과 현실에서 그가 마주한 책임감 있는 결단이 겹쳐 보이더라고요. 어쩌면 이것도 일종의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1979년의 군인도 2024년의 배우도 각자의 방식으로 책임과 용기를 마주하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으로는 뉴욕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하얀 눈발을 휘날리기 시작했어요. 매장 안은 따뜻했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점 더 무거워져 갔답니다. 오전 11시 세미나가 다가오면서 각자 노트북을 펼쳐 발표 자료를 점검했죠. 마리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한 채 한국인 남자친구와 주고받는 메시지에 집중했어요. 그녀의 금발이 흐트러진 채 이마에 걱정의 주름이 깊어져 갔죠. 옆자리의 로마는 평소의 차분함을 잃은 채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번역하며 메모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캠퍼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제 가슴 한켠에서는 이상한 설렘이 일었어요. 프랑스 정치 가문에서 자란 제가 그토록 연구해온 계엄령의 역사적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계엄이라는 역사의 무게를 어떻게 새롭게 써내려갈지 궁금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제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에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세미나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듀크대학교 정치학과 건물 3층 오크나무로 장식된 중앙 세미나실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었답니다. 오늘은 평범한 세미나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계엄령 선포라는 역사적인 순간에 동아시아 정치체제를 비교하는 특별 세미나가 열리는 날이었으니까요. 문을 열자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천장의 샹들리에가 부드러운 빛을 내뿜는 공간에서 이미 많은 학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마호가니 책상들이 반원형으로 배치된 강의실의 중앙에는 2명의 교수가 서 있었어요. 한쪽에는 잘 다려진 회색 양복을 입은 이철상 교수님이 계셨는데 평소처럼 차분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반면 검은 터틀넥에 네이비 재킷을 걸친 소리마치 세이타 교수는 어딘가 긴장된 듯한 표정이었어요. 세이타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과 이철상 교수님의 온화한 미소가 대비되면서 오늘의 세미나가 평범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답니다. 로만이 창가 쪽 자리를 맡아두었다는 문자를 확인하고 그쪽으로 향했어요. 눈 내리는 캠퍼스 전경이 창 너머로 펼쳐졌고 마리는 이미 노트북을 펼치고 한국 실시간 뉴스를 체크하고 있었죠. 정각 9시 세미나실의 무거운 오크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세미나가 시작됐어요. 이철상 교수님은 흰색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며 첫 슬라이드를 띄우셨죠. 동아시아 정치체제의 역사적 변천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일본, 대만의 비교 연표가 나타났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이타 교수가 의자를 끽 소리내며 뒤로 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의실을 가로질렀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문화는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지만 이번 계엄령 사태는 한국의 정치적 미성숙함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거였어요. 그의 검은 터틀넥이 긴장된 목선을 따라 꽉 조여있는 게 보였답니다. 순간 강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학생들은 숨을 죽인 채 두 교수를 번갈아 바라봤고 창밖에서 들리던 새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하지만 이철상 교수님의 표정은 늘 그렇듯 차분했어요. 그는 천천히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셨는데 거기에는 1979년과 2024년의 두 장면이 나란히 있었답니다. 이철상 교수님은 부드럽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1979년 계엄 당시에는 시민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지금은 SNS에서 실시간으로 토론이 이뤄지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국회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엄을 즉각 해제했다는 점이라고 덧붙이셨죠. 슬라이드에는 두 시대의 생생한 사진들이 대비되어 있었어요. 1979년의 어둡고 긴장된 거리와 2024년의 휴대폰 불빛이 가득한 광장의 모습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세이타 교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토론 시간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특히 세 번째 줄 창가에 앉아있던 로만이 느린 걸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강의실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답니다. 평소 과묵한 그가 이런 대형 세미나에서 발언하는 건 드문 일이었거든요. 로만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렸어요. 일본이 전후 계엄령 제도를 포기한 것이 과연 민주주의의 성숙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통제 수단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물었죠. 게다가 관동대 지진 당시 계엄령을 통한 소수자 탄압의 역사도 언급했어요. 세이타 교수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리며 경련하는 게 보였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강의실은 숨막히는 침묵에 빠져들었죠. 그때 첫 줄에 앉아있던 마리가 상황을 바꿔놓았어요. 그녀는 금발 포니테일을 한 손으로 쓸어넘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죠. 반짝이는 눈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한국인 남자친구가 방금 전해준 현장 소식을 전했어요. 시민들이 SNS로 계엄령의 법적 근거를 공유하고 헌법 조항을 함께 찾아보며 민주적 절차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였죠. 세이타 교수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의 목 근육이 더욱 뚜렷해졌고 책상을 두드리던 손가락도 멈췄죠. 반면 이철상 교수님의 눈가에는 자부심 어린 주름이 깊어졌답니다. 그분의 따뜻한 미소가 마리의 용기 있는 발언을 격려하는 것 같았어요. 10분간의 휴식 시간입니다. 라는 이철상 교수님의 안내와 함께 강의실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딱딱했던 의자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는 학생들 사이로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누군가는 서둘러 화장실로 또 누군가는 복도의 자판기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창가 쪽에 모인 동아시아학과 학생들은 세이타 교수의 발언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고 정치학과 대학원생들은 휴대폰으로 한국의 실시간 소식을 공유하고 있었죠. 짧은 휴식 시간이었지만 강의실은 마치 작은 국제 포럼장처럼 활기찼답니다. 다음 세션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제 노트북에는 벌써 수페이지의 필기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특별한 확신이었죠. 이철상 교수님과 세이타 교수의 날카로운 토론을 지켜보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깊이 느낄 수 있었거든요. 45년 전 계엄령 아래에서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인들은 끊임없이 성장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었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더욱 거세게 휘날리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가방에 넣으며 오후 7시에 있을 2차 세미나가 떠올랐죠. 도서관에서 관동대 지진 당시의 계엄령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했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건 한국의 실시간 뉴스였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SNS를 통한 지식 공유, 그리고 헌법적 절차에 따른 질서 있는 대응까지 이런 모습들이 세이타 교수의 미성숙하다는 평가가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문득 창밖의 하얀 눈발 속에서 한 떨기 매화가 피어나는 것이 보였어요. 마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나는 매화처럼 한국의 민주주의도 시련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어쩐지 가벼워졌어요. 오후 2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듀크대학교 도서관 아시아학 자료실은 평소보다 더 고요했어요. 오크나무 서가에서 피어오르는 은은한 나무 향과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가 공중에 떠다니는 가운데 저는 관동대 지진과 계엄령 서가 앞에 서 있었죠. 책장 사이로 손을 뻗어 1923년 9월 관련 희귀본을 찾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제 손끝이 부드러운 가죽 장정에 닿으려는 그 찰나 옆에서 다른 손이 같은 책을 향해 뻗어왔답니다. 손가락이 살짝 스치면서 우리는 동시에 몸을 뒤로 물렸는데 그때 처음 그와 마주쳤죠. 감색 캐시미어 스웨터에 회색 울 슬랙스를 갖춰 입은 젊은 일본인이었어요. 검은 뿔테 안경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눈매와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죠. 그가 먼저 양해를 구하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파리 악센트가 묻어나는 유창한 프랑스어로 말을 건넸어요. 그때였습니다. 잠시 제 얼굴을 유심히 살피던 그의 눈빛이 갑자기 반짝였답니다. 사이언시즈 포 파리스에서 제가 했던 계엄령 발표를 기억한다며 베르트랑 교수님의 세미나 이야기까지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검은 뿔테 안경을 살짝 올리며 따스하게 미소 짓는 그가 바로 1호였어요. 그는 자연스럽게 제 맞은편 원목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며 로스쿨 박사과정에서 동아시아 법제사를 연구하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죠. 파리에서 교환학생으로 있을 때 제 발표가 인상적이었다고 하는데 그의 프랑스어에는 전형적인 일본인 억양이 아닌 파리의 세련된 뉘앙스가 묻어났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따스한 겨울 햇살 아래 히로에하는 가방에서 요시노 사쿠조의 계엄령과 시민적 자유 논문 영문 번역본을 꺼내며 함께 보자고 제안했어요. 우연히 만들어낸 이 만남이 그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졌답니다. 창가 테이블에서 히로야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놀라운 공통점들을 발견해 나갔어요. 그가 BTS의 Yet to Come을 들으며
논문을 쓴다는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답니다. 저 역시 스프링데이를 들으며 계엄령 연구를 하곤 했거든요. 히로야는 특히 관동대 지진 당시의 계엄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달라졌어요. 책상 위에 노트북을 펼쳐 당시의 신문 스크랩들을 보여주며 이 사건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법 체계를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는데 그의 해박한 지식에 감탄이 절로 나왔답니다. 그때였어요. 도서관 입구에 무거운 오크 문이 살짝 열리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죠. 마리의 금발 포니테일이 먼저 보였고 그 뒤로 로마니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정적을 깨는 것은 그들의 발소리가 아니었죠. 한국학과의 박진근 교수님이 문틀에 기대어 서 계신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의 온화한 미소 대신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죠. 그분의 시선이 히로야의 노트북 화면에 잠시 머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답니다. 히로야가 노트북에서 꺼내 보여준 자료들은 마치 작은 보물 상자 같았어요. 메이지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계엄령 변천사를 보면서 문득 프랑스의 계엄령 역사가 오버랩되었답니다. 1961년 알제리 사태 때 드골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과 일본의 관동대 지진 시기의 계엄령은 그 목적에서부터 달랐어요. 프랑스는 외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일본은 내부 통제가 주된 목적이었죠. 히로야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그의 분석은 너무나 정교했고 때로는 불편할 만큼 완벽했답니다. 특히 한국의 계엄령 사례를 이야기할 때면 그의 목소리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의 1979년 계엄령과 프랑스의 1968년 비상사태를 비교하면서 시민들의 대응 방식이 얼마나 달랐는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프랑스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저항했다면 한국의 시민들은 더욱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죠. 대화는 자연스럽게 서울의 봄으로 흘러갔어요. 히로야는 정우성이 연기한 장태환 중장의 캐릭터를 분석하며 특히 그의 내면적 갈등이 당시 군부 내 민주화 세력의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어요. 그의 분석은 마치 미리 준비한 듯 정교했고 때로는 영화 평론가의 시선처럼 날카로웠답니다. 마리는 소파 끝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한국 남자친구가 방금 전해준 현역 군인들의 생생한 반응을 전했어요. 평소엔 조용한 로만도 이번엔 달랐죠. 그는 펜을 돌리며 군사 독재 시대의 독일과 한국의 유사점을 찾아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히로야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뭔가 깨름칙한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가 깊어질수록 작은 불협화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히로야의 답변은 마치 정교하게 짜인 시계처럼 완벽했지만 그래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죠. 특히 한일 관계에 민감한 주제들,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배상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손가락으로 안경을 살짝 올리며 시선을 피하는 순간 그의 완벽한 가면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았답니다. 그럴 때마다 창가에 서 계시던 박진근 교수님의 날카로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은 마치 오래된 비밀을 간직한 사람처럼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히로야의 모든 말과 행동을 주시하고 계셨죠. 특히 히로야가 관동대 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 문제를 지나치게 가볍게 언급했을 때 교수님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답니다. 도서관 시계가 5시를 가리키자 히로야는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어딘지 승리에 찬 것 같아 보였죠. 가방을 챙기는 그의 모습을 보며 마치 체스 게임의 첫 수를 둔 플레이어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도서관을 나서는 길,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히로야의 지나치게 완벽한 친절함과 박진근 교수님의 의미심장한 침묵 사이에서 뭔가 중요한 퍼즐 조각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만 들었죠.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짜놓은 각본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이야기의 결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답니다. 오후 7시 듀크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대강당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한국의 계엄령 소식이 전해진 후 첫 공개 세미나였기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청중이 모여 있었죠. 강당 앞쪽에 무거운 커튼이 살짝 열리면서 세이타 교수가 먼저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세이타 교수는 네이비 수트의 단정한 차림으로 단상에 올랐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승리를 확신한 사냥꾼처럼 날카로웠죠. 청중석을 둘러보던 그때 맨 뒷줄 구석자리에서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히로야였죠. 오후에 도서관에서처럼 감색 캐시미어 스웨터를 입은 채 그는 무언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옆자리에 놓인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묘하게 눈에 거슬렸어요. 마치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품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강당 뒷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박진근 교수님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손에는 두툼한 자료 파일이 들려 있었답니다. 세이타 교수의 발표가 잠시 멈칫했고 히로야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보였어요. 잠시 흐트러진 분위기를 수습하듯 세이타 교수는 서둘러 전자패널 앞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더욱 날카롭게 보였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자 BTS와 블랙핑크의 공연 사진, 오징어 게임의 한 장면이 화려하게 펼쳐졌어요. 그러다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며 한국의 계엄령 선포 기사가 나타났죠. 세이타 교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강당을 가르며 울렸어요.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혹시킨 나라가 하룻밤 만에 계엄령을 선포했다며 입꼬리를 비웃듯 올리면서 한국의 정치적 미성숙함을 조롱했답니다. 순간 제 손에 힘이 들어가 무릎 위에 올려둔 노트북이 흔들렸어요. 계엄사를 전공한 연구자로서 그의 일방적인 해석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며 차분히 지켜보기로 했답니다. 그때 강당 앞줄에서 천천히 일어나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철상 교수님이었죠. 평소 세미나에서 보여주시던 부드러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단단한 결의가 담긴 표정이었어요. 교수님은 청중들의 시선이 모이기를 기다리듯 잠시 침묵하셨다가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여셨답니다. 계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의 창작물이라는 걸 아십니까?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강단이 서려 있었고 세이타 교수의 얼굴이 살짝 굳어지는 게 보였죠. 이어진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1882년 일본이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왜곡해서 만든 제도라는 거였답니다. 저는 프랑스 계엄사를 연구하면서도 몰랐던 사실이라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더군요. 세이타 교수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지만 그는 이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반격을 시작했어요. 현대 일본에는 계엄령 제도가 없습니다. 자위대는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만 움직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답니다. 그때였어요. 이철상 교수님이 리모컨을 들어 프로젝터 화면을 전환하셨죠. 순간 강당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는데 1923년 관동대 지진, 당시 일본 헌병들에게 붙잡힌 조선인들의 모습이었답니다. 그렇다면 관동대 지진 때는 어떠셨나요? 이철상 교수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마치 얼음 조각처럼 날카롭게 강당을 가득 메웠어요. 스크린에는 1923년 9월 1일 관동대 지진 직후 도쿄 스미다강 인근에서 일본 군인들에게 체포된 조선인들의 처참한 모습이 떠올랐죠. 이어서 요코하마의 혼초 도리에서 벌어진 조선인 학살 현장 사진과 당시 고토 신페이 내무대신이 하달한 계엄령 명령서가 차례로 나타났답니다. 세이타 교수는 입술을 깨물며 자료의 진위성을 문제 삼으려 했지만 그때 박진근 교수님이 결정적인 문서를 프로젝터에 띄우셨어요. 1923년 9월 당시 미즈노 렌타로 내무대신과 아카이케 경시총감이 모두 조선총독부 출신이었다는 인사기록이었죠. 특히 미즈노는 1919년 3.1 운동 당시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으로서 잔혹한 진압을 지휘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하고 말하고 박진근 교수님이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 앞으로 나오셨어요. 이철상 교수님의 발표에 결정적인 증거를 더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어지는 교수님의 증거 자료를 보고 경악하다 못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에서 계엄사를 연구하며 접했던 수많은 비극적 사건들도 이토록 충격적이진 않았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저는 손끝까지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려 애써야만 했답니다. 교수님이 꺼낸 자료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의 램지어 교수와 관련된 것이었기 때문이죠. 계엄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 그의 이름은 너무나 익숙했답니다. 램지어는 2021년 위안부는 자발적인 계약 관계였다는 충격적인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던 인물이었어요. 당시 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면 부정하고 위안소를 합법적인 사업장으로 미화했답니다. 하버드대 학생회는 물론 전 세계 천여 명의 학자들이 논문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는 끝내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죠.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박진근 교수님이 또 다른 문서를 공개하셨어요. 램지어가 새롭게 준비 중인 논문이었는데 이번에는 관동대 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불가피한 치안 유지 과정으로 정당화하는 내용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논문의 공동 연구자란에 히로야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강당 안에 충격의 탄성이 퍼졌어요.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존엄성을 훼손해온 램지어의 새로운 공모자가 바로 우리 앞에 있었던 거죠. 세이타 교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고 히로야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지만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어요. 그 순간 오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도서관에서 히로야가 했던 말, 계엄령은 때로 필요한 조치일 수 있다는 그 발언의 진위를 이제야 알 것 같았죠.
그는 이미 그때부터 관동대 지진의 비극을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등줄기로 차가운 한기가 흘러내렸답니다.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가 이렇게 가까이에, 그것도 학자의 탈을 쓰고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전율이 일었어요. 이철상 교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신 듯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일본과 한국의 계엄령이 보여준 두 개의 길입니다. 순간 강당이 숨죽였고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역사의 대비가 펼쳐졌답니다. 한쪽에는 일본의 어두운 과거가 차례로 나타났어요. 1923년 관동대 지진, 당시 무고한 조선인 6천여 명을 학살한 사진들, 전쟁 중 위안부 강제 동원 문서들, 식민지에서 계엄령을 악용한 기록들. 일본은 계엄이라는 제도를 오직 다른 민족을 탄압하고 학살하는 폭력의 도구로만 사용했더군요. 세이타 교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고 청중석에서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한숨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러다 화면이 전환되며 또 다른 역사가 펼쳐졌어요. 1979년 계엄 당시 두려움에 떨던 시민들의 모습이 나오더니 그 옆으로 2024년 현재 SNS로 실시간 소통하며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나타났죠. 4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 시민들은 계엄의 공포를 민주주의의 성장 동력으로 바꿔왔던 거예요. 한국은 식민 지배를 겪은 수많은 나라들 중 유일하게 완전한 민주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룩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깊어졌어요. 1960년 1인당 GDP 79달러로 최빈국이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한 시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더욱 놀라운 대비가 이어졌어요.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만행을 부정하며 계엄을 폭력의 도구로만 보는 구시대적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반면 한국은 반도체, K-팝, 민주주의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성장했죠. 계엄령 앞에서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굴복하거나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내거나. 한국은 후자를 선택했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순간 강당이 고요해졌다가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학술 세미나가 아닌 진실과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적 순간임을 깨달았답니다. 한 나라는 과거의 만행을 부정하며 정체되어 있는 동안 다른 한 나라는 그 상처를 딛고 세계가 주목하는 민주국가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창밖으로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어떤 선명한 빛이 드리워졌어요. 그것은 아마도 인류 역사에서 진정한 성장과 진보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한국이라는 나라의 빛나는 여정을 목격한 감동이었나 봅니다. 계엄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저는 오늘 가장 값진 역사적 교훈을 배웠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말이 로만과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K-팝과 한국 드라마의 팬으로서 한류 문화를 좋아하던 제가 오늘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저력을 깨달았답니다. 그때 마리가 한국인 남자친구에게서 온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45년 전과는 다르니까요. 그 짧은 메시지에 한국인의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로만도 아까와는 다른 밝은 표정으로 계엄령으로 한국을 더 강하고 성숙한 나라로 만들 거라며 대한민국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왔잖아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절로 고개가 끄덕여지더군요. BTS의 노래 가사처럼 한국은 No More Dream이 아닌 Yet to Come의 나라였던 거죠. IMF 외환위기 때도 코로나19 대유행 때도 한국은 위기를 딛고 더 강해졌어요. 이번 계엄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은 위기가 아닌 한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또 하나의 성장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눈 내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대한민국은 그저 K-팝과 드라마로 세계를 매혹시키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위기에 강하고 그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해지는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였던 거죠. 이제 저는 단순한 한류 팬이 아닌 한국이라는 기적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 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지켜보려 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저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동도서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